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달 이제 마지막 주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떤 스케줄이 나왔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스트레이키즈의 컴백이라고 해서 소속사는 JYP 정규 2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일은 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그리고 도쿄의 패럴림픽이 개막을 해서 종료 시일이 9월 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22개 종목과 540개 경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8월 중에 정부의 임시국회가 상위 2% 종부세 개정안의 재논의를 좀 해보자. 그리고 국토부 LH 조직 개편안 최종안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실망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게임스컴의 2021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2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넷마블이 마블 퓨처 레볼루션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한국의 금통위 잭슨홀 미팅이 2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한국의 금통위 지난 회의 한국 총재가 다소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다. 시장에서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8월과 10월 중 언제가 될지 주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연준의 잭슨홀 미팅이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다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잭슨홀 미팅과 9월에 FOMC를 놔두고 연준의 테이퍼링 관련 신호를 나올지 우리가 좀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게 되겠고요. NC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21년도 하반기 글로벌 경기에 따른 해당 자료가 있어서 그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선진국 주도의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시나리오 베스트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해놨고 워스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퍼센티지로 되어져 있네요. 일단 베스트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15%, 코로나19의 올 하반기 백신 내 지재권 면제, 주요국 경제 정상화, 미국 통화 및 재정정책, 올해 하반기 4조 달러 인프라 부양책 탄핵, 내년 상반기 테이퍼링 가이던스 제시, G2 무역 분쟁, 무역 협상 재개를 통한 G2 관계 개선, 쌍방 간 고유 관세 삭감 또는 폐지할 것이다. 베이스 60% 부분으로 내년 상반기 백신 내 지재권 면제, 간헐적 병행으로 차별적 성장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내년 상반기 4조 달러 인프라 부양 단행과 4, 4분기 테이퍼링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으로 무역 분쟁 내용으로는 미중 1차 무역 합의 이행 촉구와 이러한 과정에서 G2 간헐적 마찰이 지속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워스트 25%인데요. 코로나 부분은 백신 불균형과 변이 바이러스 양산으로 기존 백신 무용지물 부분이죠. 그나마 치료제 부분에 따른 언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와 재정 정책을 보게 되면 4조 달러 인프라 부양 합의 지연 및 축소, 과도한 인플레에 따른 조기 양적 완화 축소 부분이 될 것이고, G2 무역 분쟁을 보게 되면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와 EPM 및 중국과 극한 대립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라는 측면인데요. 가능성 부분을 이렇게 일단은 되어져 있으니 우리도 적절하게 좀 잘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전통자산 비중은 중립 이하 비전통자산에서 위험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되어져 있습니다. 하반기 3, 4분기 인플레 압력 완화, 상진국 중심보다 명확한 성장세 예상, 단 주식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존하고 있다. 선진지역과 비전통 위험자산, 하이드
크레딧, 원자재, 리츠 등의 상대적 높은 수익률이 좀 클 것 같다. 통화 채권 주식 부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인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요 사이에 있어요. 네,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상점 85,000곳 비트코인 결제 지원 월드라인 비트코인 스위스 제휴하도록 하겠다. 스위스 쪽에 이제 커스터디 부분도 잘 되어져 있고 해당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법규나 가이드라인도 제일 빨리 했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스위스에서도 충분히 그만큼에 따른 서비스 지원을 해줘야 비트코인으로 차익도 내면서 스위스 쪽으로 또 놀러 오면서 관광도 또 살리면서 또 그만큼 또 비트코인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 여러모로 돈이 스위스 안에서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구축을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스위스 쪽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베이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 25%가 신용카드로 암호화폐 구매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바네크가 불과 이틀 만에 이더 ETF 신청서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CNBC 유명 진행자가 로빈후드 주식 플랫폼이 아닌 암호화폐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는 올해 2분기 로빈후드 거래 및 매출의 대다수 도지코인이 이끈 것으로 보고 놀랐다. 양파 껍질을 벗기면 도지코인이나 부분에서 좀 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로빈후드 입장에서도 주식보다는 암호화폐 쪽이 사이즈가 훨씬 더 크고 여기에서도 내가 선구자로 먼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유명 진행자 또한 여기에 화력을 더욱더 좀 넣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임원이 비트코인 시장의 회복력에 감명을 했다. 펀더멘털 개선 중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는 경제가 쇠퇴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한동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력에 감명을 받았다며 비트코인 관광객 비중이 현재 전체 시장의 17%를 차지한다. 이는 과거 바닥 시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으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비중이 중국의 채굴 금지 영향에 따라 최고점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뉴욕의 자산운용사 누버 거버머니 비트코인 선물 펀드 투자에 최대 5%를 할당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미 자산운용사 어드바이저 쉐어스가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비트 디지털이 2분기 총 562개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업비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팩트만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본 게 있는데 21년도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관련 정보 공개 현황 두나무 이름 있고 우리 두나무의 큰형 이름도 여기에 있죠. 그 다음으로 또 8월 20일 기준으로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소 1호 신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확보 종합 K뱅크 업비트의 실명 계좌 입출금 계좌 확인서 발급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이달 중 1개 2개 업체 신고 예상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업비트와 또 K뱅크와에 대한 관계도를 보게 되면 신고를 뭐 안 했다라는 요새 기사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신청서는 올리긴 했지만 아직 때에 맞춰 가지고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어쩔 수 없이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대선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최근에 뭐 대출 금리 막 조정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현금에 대한 시드를 메이저 거래소 두 곳을 다 막아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업비트와 그리고 빗썸하고 두 가지 측면을 또 보게 되면 이미 은행과에 따른 컨택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얘네 두 곳은 이미 확실하게 다 끝났어요. 은행이 요구한 조건을 다 맞췄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거니와, 두 번째로 해당에 있는 자문을 또 요구를 해서 현재 실사 조사까지도 마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는데 실사 조사를 나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K뱅크가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요새 잘 나가고 있잖아요. K뱅크도 조만간 상장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업비트를 박살을 내면 K뱅크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뱅크에 따른 영상은 또 과거에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건 그 영상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때와 그리고 녹화 방송 때에서도 과거에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레스케일 암호화폐 운용 자산 또 늘었다. 약 431억 달러이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그레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가 단위 가격은 전날 대비 5.57% 상승한 39.58달러, 그레스케일 이더 신탁은 6.42% 상승한 30.84달러에 거래가 됐다. 그레스케일은 13년 설립된 미국의 암호화폐 신탁펀드 투자 회사이며 정식 회사명은 그레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이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 DCG의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늘었다라는 것은 약간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변동폭을 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그래도 약간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정도는 좀 볼 수 있는 측면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자금이 좀만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7급무새라고 해서 닉네임을 가지신 코리니를 위한 도미넌스라 라고 해서 이 내용 좀 괜찮아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도미넌스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하죠. 자, 코리니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자, 비트코인 전체 코인 시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게 도미넌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도미가 50 이하면 비트코인 50%고 나머지 50%는 모든 알트코인 시총이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엄청난 시총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럼 그 중에 나머지 50% 알트코인 중에 시총 높은 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이더리움이다. 그럼 자코인은 0.01%에 속할까 말까 할 정도로 비교적 시총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과 다르게 자코인들은 비트의 시세 변동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최근에 하락장이 오기 전 상승장 때 도미 차트를 내가 첨부를 했으며, 보면은 그 전까지 비코 흡삼대법 도미 상승을 하면서 비트만 크게 오르다가 도미가 바닥으로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저 때가 그러하다 라고 되어져 있고, 만약에 도미가 빠지고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총 비율을 이해하는 애들은 이해를 했겠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에 떨어지는 것에 비해 덜 떨어졌기 때문에, 왜? 도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최근에 도미 흐름을 보면 횡보다. 비트장 알트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비트코인이 4% 올랐는데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조금만 오를까라는 의문을 들면 도미 상승률을 보면 된다. 점락대로 올랐을 거야. 반대는 도미 또한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그러면 거시적으로 보면 도미가 어떻게 되길 빌어야 될까? 정답은 도미가 계속 올라야 돼. 그래야 알트장이 크게 온다라는 것이지. 쉽게 말해 길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에너지파가 세진다라는 것이다. 도미는 결과 지표일 뿐 어느 누구도 도미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놨지만,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글을 써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렇게 또 읽어드렸던 이유는 다시 한번 그만큼 도미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내려온 만큼 크게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이 정도 반등이 나온 만큼 그만큼 내려가는 폭에 대한 깊이도
충분히 실탄이 장전이 됐죠. 반등의 실탄. 내려갈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알트코인이 더욱더 화력을 크게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V자가 빨리 나와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쉬어가고 있죠. 횡보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놓쳤던 추가 보완상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사만이 있는데요. 네. 1안 2안은 다 설명을 들었잖아요. 사만이 무엇이냐면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알트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현금 시드가 계속 공급이 잘 되고 있을 때만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야, 그런 적 없었어. 너 개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명확하게 보시려고 하면 2017년도 8월 이후부터 도미넌스를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서 대주를 하시면서 보시면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거의 극단적인 점유율에 퐁당퐁당 홀짝홀짝 하는 것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대략 시드가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도미는 좀 올라가면서 알트는 거의 올라가면 뭐 당연히 알트가 좀 쉬어가거나 뭐 이런 패턴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던 형태는 시드가 들어올 때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도미의 방향성이 너무 깊게 올라가거나 너무 밑으로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금 시드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또 그렇게 또 되진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현금 시드가 들어왔지만 도미의 방향성이 너무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둘 다 오른다 라는 안도 있더라 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교육적 차원에서 알려드리고자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내용도 괜찮아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돈 복사하고 싶은 코인러들 갖춰야 할 필수 기본 소양이 있다. 로다주님이 올려주셨던인데 레벨이 상당히 높네요. 거의 고인물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1번 든든하고 안전한 시드머니를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드머니가 왜 중요하냐? 당연히 복리와 부익부를 가져갈 수 있는 소중한 원천인데 물렸을 때도 빠져나오는데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올라갈 때 화력을 더욱더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의 조바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투자의 조바심이라는 게 뭐냐면 올라갈 때 또 못 사요. 내려갈 때 또 못 삽니다. 그럼 언제 살 건데?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원칙과 본인의 생각대로 그리고 그 판단이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투자에 임하라라는 이야기로 좀 들렸고요. 차트와 친숙해져라. 아무리 초보자라고 해도 본인의 기준대 라인을 명확히 잡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인이 변동폭이 크니까 올라갈 때 계속 쉼없이 올라가면 또 못 잡고 내려갈 때 쉼없이 또 내려갈까 못 잡고 그러면 대략적 아무리 코인이라고 해도 약간씩 못해도 1만 시간, 2만 시간, 3만 시간, 4만 시간 정도가 되면 본인의 기준대 라인이 딱 잡혀집니다. 제가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차트 공부할 때 어떻게 해라? 코린이 2017년 때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1분 단위로 해놓고 차트의 방향성을 한번 읽어봐라. 그거를 못해도 1년에서 2년 동안 밥만 먹고 거의 영화 한 편 때리듯이 장기 드라마를 연재하듯이 1년 내내 그것만 한 2시간씩만 쳐다보고 있어도 충분히 실력이 늘어납니다. 예, 충분히 실력이 늘어나요. 처음에 할 때 이것도 미리 기술적인 부분에 따른 영상 재생 목록이 따로 되어져 있으니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보조지표 일단 늦지 않고요. 단순하게 차트의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으로만 일단 보세요. 예.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고 어느 정도 본인의 기준 좀 만들어졌으면 필요한 보조지표를 약간씩 넣어서 쓰세요.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근데 가장 좋은 건 판단력이 더 좋아지고 더 순발력 있게 빠른 자금을 투입을 시키려고 하면
볼 수 있는 그 선택적 사항을 좀 줄여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그냥 이평선과 거래량 부분만 보고 빠른 형태로 매수세를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보조지표 해석하고 뭐 하고 하는데 자꾸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요. 이게 이쪽에서는 시그널을 주는데 이쪽에서는 또 시그널을 안 주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빠르게 사야 돼야 할 조로의 기회 타이밍을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또 간단하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가지 코인과 사랑에 빠지지 말 것.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죠. 내 코인 내가 샀으니까 얼구 오냐 해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코인 아닙니다.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가차없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오냐 하다가 상패돼서 거의 이제 뭐 아예 코인 시장 떠나셨던 분들도 꽤 많고요. 오히려 사기당해가지고 아예 이 시장판에 들어오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그냥 남녀간의 사랑만 키우세요. 왜 돈에다가 사랑을 놓으려고 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넘쳐나는 정보와 시장의 시류를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돈 갖다가 하는데 내가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원장과 그 학생과의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과거 최근에 있었던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학원장이 코인을 나 다 잃어도 상관없으니까 좀 너한테 맡길게. 잘 투자 좀 해줘. 많이 잃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원래 그렇다니까요. 인성이 선과 악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냥 그 순간에 악마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만들지 마시고 본인에 따른 스킬을 잘 키워야 나중에 자기 자식한테도 이런 지식과 이런 뭐 트레이닝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전수해 주는 게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또 자기만에 있는 그런 기법이 완성이 되면 정말 보람차요. 예. 저는 저에 따른 그런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승률 다 내리고 제가 원하는 형태로 편하게 하다 보니까 돈은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누구처럼 제가 진짜 스캘핑 형태로 하는 형태가 2017년 때 하기도 했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는 그냥 추세 매매가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캘핑 매매를 아예 잘 못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죠. 최근에 들어서는 잘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원효띠님이나 그리고 진짜 트레이더 쪽에서 정말 이름이 날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약간의 중수이신 분들 보다는 제가 당연히 못하죠. 예. 매번 했던 밥만 먹고 그것만 하시는 분들과 제가 어느 정도 좀 쉬었다가 잠깐 수익 내려고 할 때 추세 매매하는 거와 그거는 완전히 좀 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물러날 때 아는 법이라고 해서 손절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즌 아웃이 언제 올 것이냐 맨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하반기 되면 알려드릴게요. 이미 답은 제 머릿속에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즌 아웃이 어느 시점에 올 것인지 머릿속에 항상 그려놔야 돼요. 내 목표 주가가 안 왔을 때 목표 가격이 코인 가격이 안 왔을 때
이제 시즌 아웃이 도래를 한다라는 두 번째 라인이 봉착하지 않습니까? 이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시즌 아웃이 언제가 올 것이냐? 본인만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손절을 어느 시점에 또 가져야 될 것이냐? 또 중요하겠죠. 여기까지는 양호해요. 코인 시장에서 여기까지는 손절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이 구간대는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언제든지 20% 수익률은 그래도 빨리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밑으로는 조금 힘듭니다. 시대가 커질수록 힘들어요. 그러니 이럴 때는 이제 세금에 내년부터 세금 걷는다라고 하니까 변수가 없으면 그러면 당연히 이것에 따른 부분은 일단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돌리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그거는 본주 측이 나올 때 시드가 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그나마 좀 더 좋은 거지. 그쪽에서 물을 타면 나머지 시즌 아웃 되기 전에 수익률을 챙겨 먹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걸 시드 큰데 또 손해율도 큰데 거기에서 일부 매도해서 그 챙겨 먹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왜냐면 네 세금 맞게 되는데 괜히 평단 낮춰봐야 내 기간 들어가죠. 내 시드 계속 물타기하고 더 많이 들어가죠. 아직 올해 시드 기간도 꽤 많이 남았잖아. 아직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 좀 재미보고 좀 더 보고, 이제 그 뒤부터는 약간의 평단을 세금 적용된 이후부터는 이제 평단을 낮추실 분들은 낮춰 두시고, 뭐 그런 형태로 하는 게 가장 낫지 않나 라는 조언의 메시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좀 잔소리가 많아졌다 하는데 항상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네. 항상 싫은 소리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아이한테 좋은 소리보다 싫은 소리 더 많이 하죠. 예, 칭찬해주면서도 더 싫은 소리 더 많이 합니다. 더 잘 되라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학교 때 선생님들 보면 더 싫은 소리 더 많이 하고. 왜? 잘 되라고. 좋은 소리 해봐야, 달콤한 소리 해봐야 내 코인 가격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저는 그런 마음가짐인데 이건 또 와닿는 게 또 다르겠죠. 네. 그리고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근데 욕심을 적당히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